청년이라는 존재가 결국은 전쟁을 직접 수행해야 되는, 즉 군인이 되는 주체이기도 하고, 또는 전쟁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미래가 파괴되는 그런 주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주체인 것 같아요. 청년을 전쟁과의 관련 속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네, 일단 전쟁에서 우리가 원인에 대한 규명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인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제 전쟁 상황에서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한다라는 것을 안다는 건 너무도 어려운 문제다. 뭐 큰 틀에서 민중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죠. 그러나 예를 들면 민간인들 속에서도 아까 제가 우리 한국 전쟁의 다중성을 얘기를 하면서 민간인 속에서도 좌우 그런 갈등이 분쟁으로 심지어는 폭력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또 군인들도 대다수가 한국 전쟁에서 사실은 자랑스럽게 내가 조국을 위해서 참전하겠다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사실은 전쟁에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끌려갔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사실 전쟁에 끌려갔다가 정말 죽을 고비 넘겨서 간신히 살아 돌아와서 20살도 안 됐던 19세 정도의 청년이었는데, 그러한 아버지들이, 저희 아버지 세대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이를테면 아까도 제가 한국 전쟁을 넘어서서 그 5년 전에 있었던 일제시기 전쟁을 얘기했잖아요. 일제시기 전쟁에서도 많은 청년들은 전쟁에 끌려나가고 싶지 않아서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소위 총알바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총알에 하나의 자기 자신이 총알을 받게 되는 존재, 그러니까 쏘는 존재가 아니라 총알을 당하게 된 피해 존재라는 인식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전쟁을 피할까를 전전긍긍을 하는 거죠. 그랬던 것처럼 한국 전쟁에도 거의 그 양상은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때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인구 조사를 하니까요, 잘못된 나이를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쟁 나가지 않으려고 나이를 자기 현재 나이보다 어리게 하거나 더 많게 하거나. 근데 어리게 한 사람은 이게 문제가 되면 일정한 정도 나이가 또 변화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8세에 군대를 끌려 나가야 되는데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15세로 했어. 그러면은 점점 나이가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8세에 도달하잖아요. 그럼 또다시 군대에 끌려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들은 나이를 몇 번이나 바꾸는 사람들, 왜냐하면 1962년도에 가서야 이제 주민등록증 제도가 생겨서 일정한 정도 나이를 고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됐던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근데 또 어떤 할아버지를 조사를 하니까 나이를 자기가 바꾸면, 자기만 바꾸면 이상하니까 아내도 나이를 바꿨어요. 그래서 연동해서 이제 바꾸니까 그 가족 관계가 엉망이 되는 그런 문제들. 자, 이런 것들이 1962년도에 이제 경제기획원, 오늘날의 기획재정부에서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너무 잘못된 인구가 많았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밝혀졌어요. 왜냐? 군대 가기 싫어서. 군대가 가면 사람들의 내 목숨이 살아남지 않는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알아. 그 전쟁은 남성들의 전쟁만이 아니었다라는 거. 아까 얘기에서는 좀 빠져 있는 얘기인데, 일본군이 했던 일제의 전쟁에서 우리는 군 위안부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군 위안부 얘기. 근데 한국 전쟁 때도 두 가지 종류의 새로운 위안부가 생깁니다. 군 위안부가. 하나는 한국군을 상대를 해야 했던 군 위안부가 우리 국방부에 의해서, 육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미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과 외국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외국군대를 상대해야 됐던 소위 미군 위안부. 이제 이후에는 기지촌 여성이라는 말로 이름을 바꿨지만 그 당시의 용어는 미군 위안부입니다. 그래서 미군 위안부들 다 젊은 10대 말 20대 초의 젊은 여성들이었거든요. 수만 명의 젊은 여성들이, 어린 여성들이 그야말로 일본군 위안부에 못지않게 그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이 없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먹여 살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어린아이들도, 소위 10살도 안 되는 아이들이 그야말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특히 여자아이들은 일할 데가 없으니까 성매매로 팔려나가는 일들이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가장 많이 죽었던 사람들도 20대 청년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어떤 해체, 이런 것 속에서 들여다보면
20대 청년을 가해 피해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의 인식 한계. 그래서 우리는 가해자, 피해자란 용어보다는 가학적인 행위, 피해적인 행위로는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피해를 만들어낸 가장 원인을 얘기할 때는 국가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이런 가해 피해를 넘어서는 때 우리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것은 국가 폭력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청년은 당장 이제 전쟁에서 군인으로 끌려나가야 되는, 그래서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 행위를 해야 되는, 그리고 또 단지 남성들은 끌려가지만 또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성적인 방식으로 착취를 당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또 스스로가 가해 행위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해를 입은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는 것이고, 단순하지가 않은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결국 폭력을 행사했던 건 개인이라기보다는 이제 국가니까 이 국가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 결국은 전쟁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이슈다라는 의미로 읽히는데요. 청년들의 그 복잡한 그리고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상태를 좀 더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청년들을 보셨을 테고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윗세대가 이제 교복을 입었던 세대인데, 그때 교복은 참 복합적이었습니다. 일제 시대 때 그 군인 장교복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형태를 교복으로 적용했던, 일본도 같이 하고 있죠. 교모에서 이렇게 끈을 내리면 바로 군인 모자로 바뀌는, 맞아요. 학도병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어떤 용어로 됐었던 것. 저는 그 교복을 입진 않았지만 이른바 교련이라서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받았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어린 시절을 굉장히 대표하거든요. 저는 비록 전쟁에 끌려나간 사람은 아니었었지만 저는 이것도 아직도 굉장히 깊은 상처로 좀 남아 있는데, 실제로 전쟁에 참여했던 청년들을 직접 보셨을 테고, 외국에 있는 청년들은 어땠었던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하고 나서, 그러니까 저도 우크라이나 취재를 다녔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는 지인도 있고 또 같이 일했던 스태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같이 일했던 거기 스태프 중에 아들이 전화를 이렇게 받았어요. 개전돼 처음 했을 때 상황이 어떤지, 아빠 어디 가셨니 이렇게 전화 받아서 너 어떡하니 지금 피난 가야 되는데, 했더니 전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했더니 저 내일 논문 심사인데 하필 왜 전쟁이 내 논문 심사 전날 나왔는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게 이게 보통 그게 아니구나. 그걸 진짜 첫 전화부터 제가 느꼈거든요. 그리고 저랑 아주 친한 지인이 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그 주변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입주한 지 8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8개월. 그래서 제가 선물로 냉장고도 사줬는데 거기가 폭격을 맞았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너는 그냥 아파트 분양 받지 마, 앞으로 집 사지 마, 다 소용없더라 야, 뭐 이렇게 자조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없구나. 그렇죠.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계획이 있잖아요. 올해 뭐 할 거고 내년에 뭐 할 거고, 계획 세우면 뭐예요? 전쟁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아는 러시아 청년 중에 한 명은, 러시아는 1년 동안 그 군복무를 해야 되는 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그 일정, 학사 일정까지 다 봐갖고 자기 일정을 다 정리해서 입대를 했는데, 어느 날 트럭을 타고 막 한없이 가더래요. 그 내린 게 우크라이나였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나 내년에 복학 못 하겠네, 이 생각이 가장 큰 자기 인생의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변수가 아닌 거예요. 특히 우리 20살 안쪽, 그다음에 30살이 되지 않은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변수인 거죠. 근데 왜 전쟁에서는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의 청년들을 끌고 갈까? 제일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시키는 대로 말을 제일 잘 듣고, 또 피지컬리 몸도 굉장히 짱짱할 때고, 그러니까
요 부류가 전쟁에서는 가장 유용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조금 어리더라도 그 밑에 어리더라도 젊은 애들을 데려가는 것이 전쟁에서는 통솔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전쟁 수행하는 입장에서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전 이제 아프리카에서 소년병들 이렇게 만나면 저 진짜 제일 나이 어린 소년병이라고 불리는 애를 5살짜리를 봤었어요. 총이 얘 키보다 더 커요. 예. 근데 하는 행동 어른 같았어요. 자기 보고도 하고요. 뭐 어디 자기 수색 갔다 왔다고 딱 보고하는데 5살이 뭘 합니까? 굉장히 많이 브레인 와시 된 거죠. 예. 태어나자마자 5살이나 10대까지 20대까지는 전쟁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너는 이겨야 되라는 브레인 와시가 제일 잘 먹히는 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처럼 40대 50대면 우리 말짱해서 우리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청년들은 많지 않죠. 그리고 아직 전도엽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전쟁을 경험하면 그 어떤 나이의 세대보다 훨씬 더 전쟁이 강렬하게 남는 거죠. 지금 어른들의 세대에게 묻고 싶은 게 이 청년들의 꿈과 그다음에 이들이 앞으로 세상의 미래의 주역이 되는 이 모든 걸 담보로 걸고라도 해야 되는 전쟁이 과연 있을까? 저 그거 되게 묻고 싶거든요. 진짜 현장에서 제가 보는 거는 막 벌어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이거를 우리 민간인 입장에서 그다음에 청년들 입장에서 이 대세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나 전쟁 나가기 싫어 라고 한들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전쟁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핸들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른들이 그거를 결정하는 거고 그 영향을 내가 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충분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른들에게. 어른들 우리는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전쟁 때문에 내 학사 학위나 석사 학위 안 받는 이런 불상사 가지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러면 다른 아이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내 친구들. 지구상의 얼굴도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도 자기 꿈과 일상이 망가지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체적으로도 건장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그런 이제 그 나이의 친구들에게 남을 죽이는 일을 하게 하고 스스로도 죽을 수도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거 좀 굉장히 비극적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어쨌든 살아남거나 죽거나 돌아가시는 거는 이제 죽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살아남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강화 지역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당시 한국 전쟁 당시에 12살이었던 할아버지 몇 사람을 만났어요. 이분들은 한국 전쟁 때 12살, 11살, 13살 이 정도였는데 한국으로 보면 지금 초등학생이라고 할 수 있죠. 초등학교 5, 6학년. 근데 그 아이들이 총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총을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전쟁 때 마을 단위로 해서 좌우 갈등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갈등이 바로 그러니까 이웃을 감시하고 죽이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자기가 의심했던 지켜야 됐던 그 집에 어떤 아저씨들을 그러니까 자기보다 조금 위에일 거예요. 평소에 전쟁이 없었을 때는 같이 농사도 짓고 같이 고기도 잡았고 같이 놀았던 그분을 죽였어요. 근데 그 죽임을 본인은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그것이 이후에 오늘날 이분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내가 알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때는 내가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한테 그분 친구들한테 동네 사람들도 아니고 저에게. 그러나 저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고통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분은 아직도 그 고통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2002년 3년 이 무렵에 이제 한국 전쟁에 참전 이제 유공증을 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훈장으로 이제 삼아서 군복을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요.
토요일 일요일이면 서울까지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이제 시위를 하는데 참여를 하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그때 했던 일을 나는 정당했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나는 그랬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어떤 소리도 하지 않는 이 모습이 저는 그분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이 미쳤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교사가 되고 싶다 하는 거를 이후에는 잃어버렸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되는 대로 살다 보면 동네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 안 되고 친구들한테 무시당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된다. 어떤 자리라도 내가 한 자리 가져야 된다. 심지어는 동네 이장이라도 해서 동네 사람을 호령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술 마시고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거나 뭔가 너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 라는 말을 누가 하는 낌새가 차려지면요. 바로 공격으로 나옵니다. 폭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의 그 폭력을, 그 상처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기억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또 다른 폭력을 만드는 삶을 살아요. 근데 이분이 술 마시지 않으면 아주 그냥 점잖은 노인일 뿐이에요. 70대, 80대의 노인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보면서 저는 청년들이 전쟁을 통해서 뭘 갖는가, 아까 우리 김영미 PD님도 잘 얘기했지만 자기의 삶을 어떤 내가 전망, 꿈, 멋진 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진로를 잃어버린 삶, 꿈을 잃어버린 삶이 가져다 주는 것은 결국은 돈과 권력. 어떻게 해서라도 남에게 나쁜 짓을 해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권력, 그리고 무시당하지 않는 거. 지금의 우리 한국의 노인층들을 보면서 제가 종종 드는 의문 중에 하나가 그 전쟁은 지금 이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분들의 이유 맥락 알 수 없이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화를 내는 부분에서는 어릴 때 그 상처가 자기를 무시하거나 어떤 방어 기제가 작동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꿈도 잃어버렸고, 그런데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대단히 방어적 폭력성 이런 것들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막 권력이라도 얻어가지고 내가 무시받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또는 과거의 중요한 것들을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이게 굉장히 좀 말 그대로 비뚤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된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뭐 이렇게 살아남았건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는 더 심각했을 테고요. 교육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체계적인 삶을 계획하지 못했던 그런 청년들이 사회에 의해서 나는 목숨을 바치려고 갔다가 왔는데 나를 받아주지 않아,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 하면서 또 생기는 수많은 일들도 좀 있었던 것. 이게 뭐 월남전 참전했던 사람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도 수시로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청년들이 전쟁을 겪고 나서 어떻게 성인으로 되고 사회적인 구성원이 되든가요? 잘랄라바드라고 동부 쪽에서 카불 쪽으로 가는 길이 되게 좁은 이렇게 절벽 옆으로 난 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차를 타고 그 저희 기자하고 또 통역하고 있어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저 멀리서 어떤 두 청년이 있었는데 한 청년을 총으로 쏴서 한 청년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앞으로 거기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덜덜 떨면서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연히 그 지금 방금 총을 쏜 그 청년 얼굴을 봤는데 저를 보고 이렇게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왠지 이 저널리스트로서의 또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왜 살인을 했는지 이유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가서 차를 세운 다음에 저희 통역에게 제보고 총은 놔두고 몸만 오라고, 총은 가져오면 그모 와서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한번 여기서 소리를 한번 쳐봐라. 그랬더니 아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총 놓고 막 뛰어와요. 그리고 저한테 뭘 물어보고 싶냐라고 하길래 아까 네가 누구 죽이는 거 봤는데 걔 왜 죽였냐고 그랬더니 그냥 자기 짜증나게 했대요. 이렇게. 그래서 너 몇 살이니? 그러니까 16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짜증난다고 이렇게 친구를 죽여? 그랬더니
저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거죠.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아서 어릴 때부터 본 거는 동네의 형들에게 많은 그 행동도 배우고 막 그러면서 동네 형들이 총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저 형은 취업을 했는데 탈레반에 취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탈레반 병사로 가면 200불 정도를 한 달에 주니까. 그래서 사람 구실을 하는 게예요. 그래서 이 실업난과 더불어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살인을 하면 안 된다를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그러면 네가 죽인 그 친구는 다시 너에게 오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면 다시는 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얘가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왔는지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어른도 자기한테 그 말을 해준 적이 없대요. 살인이 나쁜 거라는 말을 저한테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육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많은 것들을 전쟁 때문에 놓칠 때 그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로 갈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전에는 자살폭탄 테러를 하려는 청년들을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 삶을 내려놓고 자살폭탄 테러를 합니까라는 그 궁금증 때문에 만나봤었는데 대부분이 어른들이 했던 말을 아무 의심 없이 100% 믿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살폭탄을 하면 우리 가족들을 동네 형들이 먹여 살려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7명의 처녀들이 나를 먼저 맞아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천국에 가본 적 없는데 여기 전부 다. 근데 어른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교육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린 나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명되지 못한 약간 소문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해서 아이들을 자살폭탄 테러로 몰아가는 어른들 과연 저 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취재했던 청년들 중에는 대부분이 완전히 브레인워시 돼가지고 그거를 저한테 계속 반박을 하면서 결국 자기 길을 간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 아이들은 생명을 거기에 바칠 수밖에 없는데 내 생명이 그렇게 가도 상관이 없을까? 반대 측의 말들을 들어줄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이 그들의 불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이제 들으면서 이제 2부를 마칠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거잖아요. 전쟁은 참혹한 거고 전쟁이 끝나도 전쟁은 한동안 계속되고 전쟁을 결정하지 않은 청년들이 나가서 죽거나 다쳐야 되고 돌아와서도 자신의 삶을 살 수 없고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고 사회의 어떤 골칫덩이가 돼버리고 많은 그런 식의 온갖 안 좋은 것들의 총합인데 왜 전쟁은 일어나는 걸까?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서 이게 사실은 5분 10분 가지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두 분께 한번 여쭤볼 텐데 흔히 정치학에서 제론토크라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노인 지배 체제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사무총장님 웃고 계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전쟁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안 죽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을 해요. 예. 그리고 죽을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정치는 노인들이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까 국가폭력을 얘기하셨는데 왜 전쟁은 일어나는 것인가? 전쟁의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그렇죠. 원인들 설명이 있죠. 근데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굴복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 가지 이제 이데올로기들을 동원을 해서 그걸 정당화시키게 되는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이건 세계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에서 또 그것은 예외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또 정의의 전쟁이라는 개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쟁을 내가 이를테면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이 피지배를
저항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전쟁, 정의의 전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까지 조금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식민을 당했던 사람들이, 굴복을 당했던 사람이 그걸 싸우기 위해서, 성폭력의 피해자인데 이 폭력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가해하는 행위, 이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또 지금 평화의 큰 주제거든요. 그러나 전쟁의 가장 큰 원인은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지배를 위해서라는 점은 명확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또 일강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 호모사피엔스는 원래 호전적인 성격을 타고 있는 종족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른바 레이시즘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인종을 구성해서 다른 인종을 공격하는 존재이기도 해. 그리고 또 이른바 문명 충돌론을 또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서로 다른 종교, 서로 다른 의식 체계를 가지면 언젠가는 결국은 충돌하게 돼 있어. 이런 식의 이제 해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은 전혀 동의하지 않죠. 그건 오히려 핑계다. 네, 갈등은 저는 동의합니다. 갈등은 다르니까 있다. 갈등은 동의한다. 그러나 서로 다르다고 하여 죽여야 되면 이 자리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최고의 한 사람, 최고의 힘 있는 사람 한 사람일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 죽게 되는 거죠. 공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바이던에 대한 얘기를 해왔고, 만인이 만인을 위한 투쟁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걸 막기, 공멸에 막기 위해서 우리는 평화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공존하는가, 우리 한 식구도 서로 욕망이 다르고요. 심지어는 요즘 이제 한국에도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 피부가 다르거나 종교 다른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아버지는 불교, 어머니는 기독교, 자제들은 또 뭐 제3의 종교 등등을 해도 살 수 있습니다. 왜? 서로 공존의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 이따가 또 평화를 얘기할 때 더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다르다고 하여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핑계다. 우리가 어떻게 전쟁 아닌 방법으로 자기의 어떤 목표를 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생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이 무력으로 충돌하는 걸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이런 정교한 무력 충돌이 일어난 이유는 뒤에 이익이 깔려 있기 때문이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조직화하는 국가라는 존재의 형성 때문이다. 또 많은 것들을 보셨을 테니까. 김영우 PD님. 전에 또 수단 내전을 취재했었는데 수단의 다이프로 내전이 한 10년 넘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그러면 수단 니네 왜 싸우니? 그랬더니 종교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쪽은 기독교고 위쪽 그 수단 쪽 위에 카르툼 그쪽은 이슬람 원리주의라서 종교 때문에 싸운대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국제사회가 그래서 수단과 남수단을 분리 독립시켜줬죠. 그래서 남수단은 새로운 나라로 탄생하면서, 그래서 저는 되게 평화로워질 줄 알았죠. 근데 얼마 후에 또 무력 충돌이 남수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니 그럼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분리 독립했는데 왜 싸우지 쟤들? 그러면서 가봤더니 대통령파와 부통령파가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종족이 다르대요. 그래서 그래? 그 알고 봤더니 남수단 쪽에 보루 유전이라는 굉장히 큰 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전 때문에 싸운다는 말을 왜 말을 못해? 그냥 정직하게 우리 유전 갖고 싶어. 그러면 되잖아. 근데 왜 헷갈리게 종교가 다르다고 그러고 또 막 이슬람 또 막 원리주의부터 막 취재해야 돼요. 정말 오랫동안 그 복잡한 이슬람 종교를. 그다음에 또 이번 또 종족이 다르대. 종족도 엄청 복잡해요. 저는 인류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달 넘게 막 이렇게 열심히 취재하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냥 유전을 갖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아니 뭐 그냥 왜 말을 못해?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시라고. 근데 모든 전쟁들이 다 그렇게 핑계의 전쟁이었지 정직하게 말하는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 왜 핑계를 대나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잘 속는 거예요. 종교 때문에 싸운다 그러면 너무 다 끄덕끄덕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종족 때문에 싸운다면 또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도 해요. 뭐 땅 때문에 싸운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전쟁이 나는 거 이유를 하나라도 인정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항상 얘기가 솔직히 말해봐. 왜 그래? 라는 걸 국제사회가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 청년들은 뭐 MZ 세대라면서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체면도 중요하고 내 얼굴이 상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아니 여러분부터는 그냥 기자들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는 세대가 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많은 전쟁을 막는다고 생각해요. 예, 정직하게 얘기하고 전쟁하지 말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이어지는 3부는 바로 이제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말고 다시 이제 프레임을 돌려서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1, 2부 동안 전쟁이 어떤 참상을 만드는가, 청년이 어떻게 희생되는가, 어떤 욕심들이 이제 전쟁을 만들어내는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이제 가지시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 평화체제의 구축 방안과 함께 여러분들과도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